아버지 여기 웬일이세요? 그냥 지나가다 들렸다. 아버님, 그 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은 말할 수 없다. 혹시 들으신 거예요? 명의가 넘어간 건 집이지 내가 아니다. 재산을 다 넘기던 날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날씨가 맑았습니다. 등기소 앞에서 아들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었죠.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평생 벌어 모은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들에게 짐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책임을 물려주는 거라 믿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눈물의 의미를 나는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원래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술하게 산 것도 아닙니다. 아끼고 또 아껴서 만든 집이었고 평생 모은 적금과 퇴직금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넘기면서도 서운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말했었습니다. 이제 너희 세대가 책임지고 살아야지.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연신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었습니다. 그날만큼은 내가 좋은 아버지라고 괜찮은 가장이었다고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등기 이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은 저녁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고 손주도 함께였습니다. 식당에서 아들은 유난히 밝았고 며느리는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속으로는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임을 다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날 나는 아주 홀가분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넘겼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은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식탁을 정리하며 아들과 눈을 마주치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전보다 더 바빠졌고 며느리는 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나는 괜히 예민해졌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나이 들면 괜히 서운함이 많아진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밝게 굴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이제 자유다.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재산을 넘긴 뒤 나는 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가끔은 밥이나 같이 먹자. 큰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웃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약속은 점점 뒤로 밀렸습니다. 바쁘다는 말이 반복되었고 나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이해하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그래왔습니다. 참는 게 익숙했고 기다리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날 등기소에서 도장을 찍으며 아주 작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재산을 넘기면 오히려 더 가까워질 줄 알았습니다. 부담이 사라지면 관계는 더 부드러워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순진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너무 좋게 본 건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나 분명히 느껴지는 변화였습니다. 나는 그 변화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아들이 내 집을 관리한다는 사실이 낯설어도 티내지 않았고 며느리가 가계부를 정리하며 숫자를 말할 때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쉬세요. 그 말이 고맙게 들리면서도 어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랬었죠. 나는 점점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내가 예민한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일에는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도 그날 재산을 다 넘기던 그날부터 천천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아버지로 남고 싶었고 이해심 많은 가장으로 기억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요. 사람이란 게 결국은 듣고 싶지 않은 말 하나에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 한마디를 듣기 전까지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아직은 내가 잘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계산대 뒤에서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시골로 내려온 건 제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온 거다. 공기 좋고 조용하고 사람도 적고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 시작은 아들의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시골집도 괜찮잖아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그 말은 부드러웠고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 말을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넘긴 뒤부터 아들의 말투는 조금 달라졌었습니다. 전보다 더 조심스러웠고 전보다 더 계획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시면 불편하시잖아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도 오래됐고 관리비도 점점 올랐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했었죠. 그런데 아들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시골 가시면 텃밭도 가꾸시고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 말이 꼭 미래를 준비하는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조용히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주말마다 내려갈게요. 그 말은 참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의 집은 아들 명의가 되었고 나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과 서류, 아내의 유품을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정리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는 걸요. 시골 집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참 좋았습니다. 새벽에 닭 우는 소리도 낯설었지만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며 이게 사는 거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쯤 전화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버님, 불편한 건 없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늘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게 편했습니다. 그래야 나도 편했고 그들도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주말마다 내려오겠다고 했었죠. 그랬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쁘다는 말이 먼저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가게가 너무 바빠서요. 나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도 그랬으니까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누군가의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 재산 빨리 정리하는 게 효도라더라. 웃으며 하는 말이었는데 그 말이 괜히 가슴에 걸렸습니다. 나는 괜히 내 이야기 같아서 모른 척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된다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시골 생활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나는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 더 크게 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집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가끔 손주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면 반갑게 인사하던 아이도 점점 짧게 끊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게임해야 돼. 나는 웃으며 끊었습니다. 시대가 그런 거라고, 내가 뒤처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가게는 읍내에서 꽤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은 투자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장사 잘 됩니다. 나는 기뻤습니다. 내가 넘긴 재산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쓰였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믿는다는 건 묻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랬었죠. 나는 그저 조용히 뒤로 물러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앞에 서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부모는 원래 그런 거라고, 물러나는 게 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조금씩 밀려난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괜히 텃밭을 더 열심히 뒤집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편하게 전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고 묻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괜히 불편해질까봐 그랬습니다. 좋은 아버지로 남고 싶었고 잔소리 많은 노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날도 그냥 장을 보러 나갔을 뿐입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누구를 만나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늘이 떨어졌고 고추장이 필요했습니다. 시골 장날은 늘 분주했고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길이 며느리 가게 앞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나는 가게 안을 들여다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제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음을 멈췄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듣지 말았어야 할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그날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장바구니에는 마늘 한 망과 두부 한 모가 들어있었고 손에는 잔돈이 조금 쥐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가게 앞을 지날 때도 일부러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눈 마주치면 들어가서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산대 뒤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가 내 발을 붙잡았습니다. 아, 그 서류는 아직 정리 안 됐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서류라는 말이 이상하게 귀에 꽂혔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가게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허리가 조금 더 굽어 있었고 머리는 더 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말은 웃음과 함께 나왔습니다. 직원인지 손님인지 모를 누군가가 낮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모르는 농담을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몸은 멈췄는데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미 다 넘기셨어요.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해야죠. 그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미 다 넘기셨어요. 그 문장이 내 귀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도장이 한 번 더 찍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그냥 지나가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어른이고 그래야 체면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섞어 말했습니다. 그 재산만 아니었으면 저희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죠? 그 순간 나는 숨을 들이마시다가 멈췄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말끝은 흐려졌지만 의미는 또렷했습니다. 내 이름이 나왔습니다. 낮게, 빠르게, 그리고 익숙하게. 나는 그 자리에서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지 못했습니다. 듣지 않으려 해도 들렸습니다. 아버님은 그냥 시골이 더 맞으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며느리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서로 편하죠. 그 말이 편하다는 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는 그 편하다는 단어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내가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려온 거다. 나는 괜찮다. 아들이 나를 생각해서 한 말이다. 그 모든 문장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혹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당한 건 아니었는지? 나는 그 생각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사람은 오해할 수 있다고 부분만 들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모든 걸 멈추게 했습니다. 어차피 명의도 다 넘어갔는데요. 그 문장은 짧았습니다. 건조했습니다. 아무 감정도 실리지 않은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내 심장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재산은 숫자가 아니라 나였다는 걸요. 나는 등기부 등본 위에 이름을 지우고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안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장바구니가 손에서 조금 미끄러졌습니다.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리창에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 내가 들었다는 걸 알까봐 겁이 났습니다. 나는 그저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계산기가 찍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님이 나가는 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내가 예민해진 건 아닌지.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미 정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작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손님이 아니라 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믿었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계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재산이 아니었으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을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결국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장바구니를 다시 쥐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뒤에서 났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나를 봤는지 보지 못했는지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길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빨리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나의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넘긴 걸까? 집과 돈만이었을까? 아니면 나 자신의 자리였을까? 그 답을 찾기까지 나는 며칠을 더 조용히 살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날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읍내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30분이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1시간이 넘게 걸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은 느려졌고 생각은 빨라졌습니다. 나는 계속 그 문장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명의도 다 넘어갔는데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나는 분노가 먼저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화를 내고 싶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정리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넘긴 날 나는 어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러나는 게 순서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물러남이 누군가에게는 기다렸던 기회였던 건 아닌지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괜히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잘한 거지? 속으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날 계산대 뒤에서 흘러나온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재산만 아니었으면 저희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죠? 그 문장이 자꾸 되살아났습니다. 이렇게까지가 무엇인지 나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나를 시골로 보내는 것인지, 나를 거리 두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불편함을 줄이려는 선택이었는지, 그 모든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는 그 의미를 스스로 축소하려 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다. 그렇게 말하며 애써 웃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무슨 뜻이냐고, 내가 잘못 들은 거냐고. 하지만 묻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로 남고 싶었고 체면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아버님 오해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나는 그 말에 기대어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처음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넘기기 전과 후를 나누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넘기기 전에는 아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명절마다 선물을 챙겼습니다. 손주는 내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넘긴 뒤에는 전화가 줄었습니다. 방문이 줄었습니다. 나를 부르는 호칭은 그대로였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 차이를 이제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선택은 내 몫이었습니다. 도장은 내가 찍었습니다. 나는 아무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 살면 그걸로 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그 말 속에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는 장치를 하나도 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읍내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마주칠까봐 그랬습니다. 며느리의 가게 앞을 다시 지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나를 봤을까? 내가 들은 걸 알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는 그날을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이 나를 바꾸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믿어? 그 말이 그때는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지금은 경고처럼 들립니다. 믿는다는 건 좋지만 믿음 위에 아무 장치도 두지 않는 건 어리석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나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균형이었습니다. 내가 균형을 모두 내려놓은 순간 나는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들이 나를 밀었는지 내가 스스로 물러났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직 바꿀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미 다 끝난 일인지. 그 질문이 내 안에서 천천히 커졌습니다. 그 질문은 분노가 아니라 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계산대 뒤에서 들은 말은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숨이 붙어 있습니다. 도장은 한 번 찍었지만 인생은 한 번 더 쓸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다시 읍내로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둘러보고 점심을 간단히 먹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 없는 노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계속 하나의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명의도 다 넘어갔는데요. 나는 그 문장을 곱씹으며 생각했습니다. 명의가 넘어갔다는 건 사실입니다. 법적으로도 서류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까지 넘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아버지이고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 속에는 내가 이미 정리된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그 느낌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화를 낼 것인가? 모른 척할 것인가? 예전의 나였다면 모른 척 했을 겁니다. 그래, 다 잘 되면 됐다. 그렇게 말하며 또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무엇을 놓쳤는지 차분히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재산을 넘기며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거주권도 생활비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지금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 믿음이 일방적이었다는 걸 이제야 인정합니다. 믿음은 서로가 서 있을 때 유지되는 겁니다. 한쪽이 완전히 내려앉으면 균형은 무너집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장부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남은 예금과 연금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적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스스로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나는 이제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말이 전부 진심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직원과 나눈 가벼운 대화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나를 흔들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흔들렸다는 건 어딘가 불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불안을 외면해 왔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 말로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이제는 그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읍내로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장을 보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내 선택을 다시 점검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정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읍내로 가는 동안 창밖을 보았습니다. 겨울바람에 들판이 누렇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빨리 모든 걸 넘긴 건 아닌지, 조금 더 기다렸어도 되지 않았는지, 그러나 지나간 선택을 후회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입니다. 나는 은행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는 또 하나의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될 겁니다. 그 도장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제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체면으로도 미안함으로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더 이상 나를 지우는 선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계산대 뒤에서 들은 말은 나를 상처냈지만 동시에 나를 깨웠습니다. 나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따지러 온 사람이 아니라 정리하러 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창구 앞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안에는 내가 예전에 보관해 두었던 계약서 사본과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습니다. 내 차례가 되어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증여 관련해서 상담 좀 하려고 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나는 재산을 이미 넘겼다는 사실을 다시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남아있는 예금과 토지 일부에 대해 신탁과 유언 공증을 다시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많다는 뜻이겠지요. 나는 조건을 적었습니다. 거주권 보장, 생활비 분리,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걸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나를 완전히 지우지 않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감정으로 도장을 찍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장은 한 번 더 찍었지만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와 공증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공증인은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서명할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균형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나를 기준에 두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 가게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피한 것도 아닙니다.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계산대 뒤에서 들은 말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무너졌지만 동시에 그 말 덕분에 깨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나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다. 바쁘면 일해라. 그 문장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 나는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선을 만들었고 그 선을 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내가 읍내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일 없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말했습니다. 내 일 좀 정리했다. 그 말에 아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나는 그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혹시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나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은 지키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시골집에 살고 있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고 장을 보고 조용히 하루를 보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워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 이름은 아직 내 것입니다.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계산대 뒤에서 들은 말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다시 세웠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나를 빼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도장은 다시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를 남겨두는 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다 넘겼다고 해서 사람까지 넘겨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제 이름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스스로를 내려놓게 되는 걸까요? 믿는다는 것과 지워진다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 갈라지는 걸까요? 부모라는 이유로 끝까지 참고 물러나는 것이 정말 어른다운 선택인지 아니면 그저 익숙한 희생일 뿐인지 저는 이제야 묻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어느새 내 자리가 조금씩 사라져 있었던 경험 말입니다. 그날 계산대 뒤에서 그 말을 들었던 저처럼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대로 모른 척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다가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셨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정답을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누군가의 마음속에 작은 질문 하나라도 남았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스스로를 양보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충격 스토리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